체감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도 볼 수 있는 물가 수준이고, 좀 물가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금리 수준은 좀 더 높일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가 많이 올라서 무역 수지가 지금 적자로 반전된 것이지 수출이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경우도 네. 지금 3월 소비자 물가가 4%대. 네. 이것도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좀 엄청난 얘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 근데 우리가 워낙 미국 인플레이션에 집중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나오는 발표 이런 수치는 별로 이렇게 체감이 안 돼요.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 경제에 심각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각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 뭐 비교를 아주 엄밀하게 하면은 좀 그 구성 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미국이 7%고 한국이 4%니까 한국이 물가가 안정이 상대적으로는 물가 부담이 적어라고 얘기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 맞아요. 그 소비자 물가 그 지수를 평가하는 그 기준들이 다 틀리죠. 네, 다 조금씩 다르죠. 나라들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이 뭐 아주 이렇게 막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비교적 예를 들면 신흥국들은 식품에 대한 물가 비중이 굉장히 좀 높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은 서비스 물가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똑같은 7%다, 뭐 똑같은 4%다라고 해도 느낌이 좀 많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똑같이 비교하면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물가가 4%라는 거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임대료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같이 계산해서 생각하면 사실은 미국의 한 5, 6% 정도 되는 물가가 저희 한국에서는 이제 4%로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국은 이 부동산 임대료 이런 게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갑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차이가 좀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희가 말이 4%지 굉장히 좀 뭐 상당히 본 적 없는 수치다라고 분명히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목표가 2% 인플레이션을 높게, 그러니까 그 이상 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게 목표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높은지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높으면 그래서 우리가 뭐가 달라지는 건데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감이 잘 안 되니까 경제에.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물가에 대한 어떤 체감은 그 전에도 늘 있었던 것 같은 게요. 이제 뭐 마트 가면 예전에는 장 한 번 봐오면 이제 저희 다섯 식구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는 한 10만 원이었다면 샀었는데 지금 한 15만 원, 16만 원 좀 한 달치 그러니까 한 일주일치 보름치 장을 보게 되니까 그만큼 그 사이에 이제 물가는 계속 올랐다라는 건데요. 네. 이게 물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은 이제 제일 나쁜 게 이제 다른 소비를 못 한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게 다른 소비를 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게 굉장히 좀 다른 소비를 줄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나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면 이제 경기가 굉장히 나빠질 가능성들이 사실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참 마음 아픈 게 물가가 오르게 되면 저소득층, 중산층 이하 계층의 사람들이 훨씬 먼저 그리고 가장 좀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저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또 소득의 격차, 그렇죠. 예, 또 자산 간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사실 물가가 오르게 되면 사람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그 소외감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사실 4%다라는 거가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정말 저희가 지난 한 20, 30년 동안 본 적 없는 거의 문자 그대로만 보면은 한 10년 만에 처음 있는 2010년, 11년 이후 처음 있는 물가 4%긴 하지만 이게 그동안의 어떤 다른 물가들이 오르는 것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체감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도 볼 수 있는 물가 수준이고 또 그 상황에서 중산층 이하의 계층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손 떨리는 숫자다.
이렇게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도 이제 연준과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가 이제 금리 인상이니까 이제 다음 주 하는 금통위가 있는데 여기서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이냐. 그러나 또 경기가 또 금리를 올렸을 때 침체가 될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한 걱정. 지금 이게 시장에서 이러한 것들이 자꾸 얽혀지면서 이제 우리 주식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불안해하는 쪽과 좀 그래도 기대하는 쪽과 일단 지금 우리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어떤 스탠스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나요? 시장에서는? 뭐 금리는 올릴 것 같습니다. 올릴 건데 이제 4월 달은 조금 좀 그 뭐랄까요, 이렇게 약간 예외적인 게 지금 약간 그 차기은 그 한국은행 총재가 결정이 되지 않거나 결정이 되어도 이제 금통위 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시기 어려울 수 있는 약간 이제 뭐 속된 말로 기술적인 문제가 사실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4월이 아니라 5월이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도 좀 있거든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총재 없이 할 수 네. 있겠냐, 네. 혹은 이제 갓 총재 임명 아직 네. 정식 인준이 안 된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있냐 이런 거겠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물가 상황만 보면은 금리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미국이랑 비교해 봤을 때 좀 다른 거는 저희는 이제 작년에 3번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또 그동안 안 올렸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올리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는 지금 기준금리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이제 회복을 해 있는 상태이고, 미국은 올해 정말 열심히 올려서 열심히 올려야 정말 그 연준 의사들이 얘기하는 대로 뭐 50bp씩도 하고 뭐 하반기에도 뭐 3번, 4번 이렇게 올려야 이제 그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미국이랑 똑같이 그렇게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가 주는 어떤 소비에 대한 그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미국만큼 올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제 4%에 해당하는 이런 물가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리고 이게 물가가 4%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저희 물가가 많이 함께 동반되어서 광범위하게 범위가 확산되어서 오르기 때문에 좀 물가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금리 수준은 좀 더 높일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 된다라는 건 이제 어쨌든 또 우리 주식 시장의 악재이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가계부채가 지금 네. 문제인데 한 1,800조가 넘는다고 하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소비에 대한 어떤 네. 그 수요를 확 줄여버리는 또 역할이 되니까 이게 또 한국 경제의 경기 둔화를 끌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 한국 주식시장의 악재이기도 하고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 되는 거 아니야? 약세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거는 조금 너무 과도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금리라는 거는 주로 이제 그 내수 경기를 더 많이 반영합니다. 근데 사실 주식 시장, 특히 기업들의 실적은 사실 수출이 훨씬 더 결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근데 수출이 생각보다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많이 올라서 무역 수지가 지금 적자로 반전된 것이지 수출이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도 돈을 잘 버는 기업들, 그러니까 너무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대한 비용이 큰 기업들을 빼면 그래도 장사를 잘하고 있다.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도 오늘 굉장히 좋은 실적, 그러니까 네. 주가는 빠졌지만 좋은 실적을 낸 것처럼 그 어떤 실적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주가가 아주 뭐 그 곤두박질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이제 저만 해도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그렇죠. 이제 이자를 내는데 한 3, 4개월 사이에 꽤 많이 이제 이자가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뭐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조금씩 이제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경기가 다 같이 나빠지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인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결국은 저희는 미국만큼 금리를 못 올린다. 그리고 미국만큼 올리면 정말 큰일 난다. 미국만큼 못 올린다는 의미는 몇 프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50bp?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예를 들면 올해 하반기에 올해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저는 한 2번, 3번 정도 올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뭐 앞으로 남아있는 6번 동안 6번 내내 올리고 뭐 한두 번 50bp씩 올리니까 그렇게까지는 이제 올리기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올려봐야 2-3번 정도일 네. 것이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외채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금리가 미국보다 훨씬 높아야 되는 거는 맞는 거죠? 그게 사실은 뭐 좀 그 자금의 어떤 유출입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하긴 한데요. 이게 지금부터 조금 많이 바뀐 게 아시겠지만 지금 뭐 서학개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민간에서 해외 투자를 많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어쩔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미국의 어떤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는 어차피 미국에 투자하러 돈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괴리가 너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따로 올리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레인지 딴 안에서는 그래도 일정 부분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 시장이 오늘도 뭐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뭐 엄청나게 판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가요. 실적이 이렇게 자꾸 역대급으로 나오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뭐 그렇게 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주식을 팔까? 하여튼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떠나는 그 뭐랄까 현상을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다음 주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이 되게 된다면 막을 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한국의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근데 저는 그 주식 투자자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금리나 환율을 보긴 하지만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외국인 투자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역시 기업의 경쟁력인 것 같거든요. 물론 한국의 삼성전자 굉장히 글로벌하게 봤을 때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이긴 하지만 최근에 한 2-3가지 악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파운드리 쪽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미국의 전반적인 반도체 정책이 뭐 한국 거 쓰고 중국 거 쓰고 뭐 이런 정책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들어 쓴다라는 정책으로 전환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강점들이 계속해서 더 좋아지기보다는 지금 정도 수준에서 더 좋아질 게 있을까 하는 의문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계속 이제 글로벌 경기가 하반기에는 그래도 둔화가 될 거고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둔화가 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PC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어떤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금보다는 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걱정들이 함께 반영이 됐었던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외국인들이 뭐 삼성전자를 위시한 한국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것은 어쨌건 기본 바탕에는 그 한국 기업들의 성장 여기에 대한 의심이 있는 외국인들이 지금 빠져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또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까지 이제 글로벌 시대에는 우리가 각자 각 나라가 잘하는 것들이 전부 조합이 돼가지고 예 가장 그 가격 경쟁력이 있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져서 이제 소비자에게 공급이 됐었던 그런 거라면 지금은 그런 가격 경쟁력 말고 일단 우리 내부에서 그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각 나라들마다. 유럽도 뭐 그런 것 같고요. 뭐 미국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뭐 리쇼어링이라는 게 이제 해외 나갔던 기업들이 돌아오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 한국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게는 또 아주 악재 아니냐.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지금 빠져나가는 하나의 빌미 그런 것처럼 이러한 악재는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주식시장 이제 더 재미없는 거 아니야? 앞으로 재미있을 일은 별로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가장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 각 국가들의 어떤 뭐 각자 도생, 그다음에 어떤 자립,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처럼 해외 수요에 의존해서 성장을 해온 나라들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쁜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리쇼링이 근데 또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시간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뭐 삼성전자의 실적이 엄청나게 나빠지거나 이렇진 않지만 적어도 지난 10년, 20년 동안 삼성전자가 보여줬던 높은 성장이나 어떤 기대들을 앞으로는 조금씩 이제 기대감들을 낮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좀 나가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 좀 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전체적인 한국에 대한 경쟁력들이 굉장히 좀 많이 희석이 되거나 좀 약해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짧게 보면 가장 또 그 투자를 고려할 때 좀 중요한 것은 역시 그 이제 경기의 어떤 사이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19 이후에 2020년 한 1, 2분기부터 그 작년 한 3분기, 4분기까지 굉장히 좀 강력한 어떤 그 내구재 중심의 공산품 중심의 어떤 수요가 한번 크게 나타났었고, 지금은 그게 이제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다가 경기 사이클 자체가 좀 떨어지는 둔화되는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제 사이클이 좋아지면은 또 들어오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예전만큼 굉장히 막 공격적으로 폭넓게 이렇게 들어오기보다는 그냥 사이클을 먹기 위해서 들어오는 정도로 들어왔다가 외국인의 네. 투자가. 그래서 좀 경쟁력 측면에서는 분명히 악재인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경기 사이클이 좋아지고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바닥치고 좋아지는데 외국인이 안 들어오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좀 괜찮은 그 우리가 그 투자할 만한 섹터 뭐 주식이 어디 쪽이라고 생각되세요? 뭐 저는 그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실물 경제와 함께 가는 너무 구조적인 긴 장기 사이클 말고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랑 되게 밀접한 산업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가에서 이제 어떤 자립이라든가 이런 것과 굉장히 좀 관련이 높은 산업들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뭐 방위 산업 같은 것들이겠죠. 이번에 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그 방산주들이 또 네.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기대감으로. 네. 그러니까 그 저희 국내 방산주들이 많이 올라서 사실 그 어떤 가격에 대한 매력은 사실 조금 약하긴 한데요. 그래도 그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앞으로 많은 국가들이 방위비에 계속 돈을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좀 떨어지면은 계속해서 조금씩 모아두는 이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저희 한국에서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산업은 친환경 쪽인 거죠. 친환경. 예, 뭐 풍력이나 뭐 이런 쪽, 신재생 에너지 예,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들은 충분히 저희가 또 경쟁력도 있고 잘하고 잘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산업들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그 제약 바이오입니다. 제약 바이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바이오 산업이 비싸죠. 비쌉니다. 아니 작년에 워낙 지금은 거의 제약 바이오주 작년에 투자하신 분들 지금 댓글 우리 네. 반응 올라오는 거 보면은 거의 60, 70% 이상 다 네. 그 하락폭이 그렇게 물리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뭐 가격도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좀 몇 가지 측면에서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이제 코로나도 겪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겪으면서 그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남의 나라에서 가져오기가 되게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특히 생명과 관련된 것들, 위생과 관련된 것들, 안보와 관련된 것들은 저희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내에 어떤 그 제약 산업들에 대한 발전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꾸준히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주가도 많이 빠져 있고, 그래서 저는 금리에 대한 변동성만 좀 낮아지면 의외로도 좀 기회가 제약 산업들 측면에서는 한 번 더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거, 상승하고 있는 섹터로 이야기하면 이제 리오프닝주 관련이잖아요. 리오프닝주 뭐 여행, 항공, 뭐 소비, 뭐 엄청나게 섹터가 다양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좀 가장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섹터가 있다고 하면 어디가 있을까요? 뭐 지금은 딱히 눈에 보이는 섹터는 이제 면세점 쪽이죠. 아, 면세점. 예. 그러니까 그 이제 뭐 리오프닝 자체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 리오프닝 전까지 한 2년 동안 되게 길었잖아요. 그렇죠. 뭐 좀 좋아질만 하면 뭐 델타 나오고 좀 좋아질만 하면 또 오미크론 그렇죠. 나오고 근데 그러면서 사실 이 면세점 그 유통업체들이 굉장히 뼈를 깎는 노력들을 좀 많이 하고 비용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은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고 뭐 뉴스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해외 여행객들한테 이제 그 자가격리를 면제한 2주 동안 뭐 매출이 뭐 20-30% 이상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는 걸 보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사람들이 눌려서 이 폭발하고자 하는 수요들은 꽤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면세점과 관련된 수요들은 꾸준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만 나눠봐도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한국 경제, 뭐 세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 그 선진국들의 경제 상황도 너무 안 좋지만 한국의 경제에 거의 연동돼 가지고 더 이게 좀 앞으로 갈수록 어려워질 것 같아서 어떻게 잘 또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함께 또 하겠지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이 기대감이 아예 없으면 그냥 떠나면 단순한데 또 결국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겠지 하는 생각에 또 머물게 되니까 하여튼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인사이트를 잘 적용해 보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유진투자증권 허재한 이사님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